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옹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용 농지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낙찰가율을 낮추는 방법인데, 경매 당시에 낙찰가율을 낮게 많이 떨어진 농지를 낙찰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가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농지를 낙찰을 받아도 저와 이제 저의 회원님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30%대의 낙찰가율을 점점 더 낮추는 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저의 생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원님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농지는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감정가가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게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실제적인 낙찰가는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장기 보유 시에 가치 상승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농지를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지방에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더라도 없는 농지라도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우상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맞아 가면은 점점 더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땅은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국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가격 거품이 없는 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농지의 감정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수령액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죠. 오래전에 농지를 낙찰받아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저의 회원님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이면 저희 회원님이 올해 8월 달 정도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33%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가는 작년 기준으로 나온 거고 작년에 이제 경매 개시가 좀 됐고 작년 이후에 계속 유찰이 되어서 올해 이제 낙찰을 받으신 건데 어쨌든 결론은 작년에 감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올해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16%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건데 1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낙찰받은 낙찰가율은 17%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농지를 낙찰받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공시지가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더 낙찰가율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농지 가치를 추가로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맹지인데 맹지에서 탈출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감정가가 50%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진입로를 정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진입로가 그 도로가 명확히 있거나 아니면 도로가 아니고 국어인데 지목상 국어인데 그 지목 국어가 오래전부터 물길로 이용하지 않고 현황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그 정돈이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로서 지금 존재해 있다라고 본다면 그 진입로를 정돈을 함으로써 누가 봐도 현황상 도로로 쓰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 이게 이제 맹지를 탈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접근성을 개선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확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입 가능한 도로를 확보할 수도 있겠고 배수로를 정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토지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면 그 비용 대비해서 그 가치 상승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개량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지 정리를 한다던가 평탄화를 한다던가 관계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그 누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이는 땅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에 감정 평가서에서 그 기본적인 표준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농지의 가치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토지를 개량하고 진입로를 정돈하는데 예를 쓰면 쓸수록 그 토지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비 관점에서 보면은 지목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지목상으로는 답인데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 중에 있다 그러면은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지목 변경에 따른 비용도 들지만 그 전의 경우에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따져보고 지목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측량이라든가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최근에 나왔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땅의 가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 대비 감정가의 상승률을 가져가게 되면은 낙찰가율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잠재력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주요한 목적이긴 한데 국가에서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던가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런 가장 값비싼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런 산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희소성이 있죠. 그리고 어느 땅이든지 개발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나름대로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를 계속 높이려는 그런 시도 또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이라든가 철도, 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들도 좋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항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런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낙찰가율을 점점 더 낮출 수가 있겠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자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다만 그 이자는 단리 개념으로 우리가 내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의 금리가 똑같다면은 이자를 내는 총 액수는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 땅의 가치,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계속 우상향한다면 그 우상향은 복리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 그 감정가가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낙찰가율을 최대한 낮춰서 최종적으로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낙찰을 싸게 받아 놓으면 주변에서 개발 호재를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서 일반 매매로 팔아달라는 그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55세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잘만 운용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ETF인 거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 경매를 통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농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65세 때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나 많은 연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라는 거,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당연히 좋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5세 때부터 월 100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으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이양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은 자본으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라는 상품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시 수시 인출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시 인출형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이나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8세 이상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얼마 정도씩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그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잘 운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금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5세 때 퇴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원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5억 원은 직장을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그 운용을 미국 주식 ETF에 운용을 한다면 55세 때 5억 원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훨씬 넘지만 일단 10%로 가정을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연간 인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도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인출액을 전부 다 이자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남은 원금은 원래 원금이었던 5억 원하고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 수익률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의 ETF를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제가 10%로 가정하고 원금은 유지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